그러면 이준석이 약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바람직한 일이네 아주.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알아보고 이준석이 왜 15%까지 득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역대 직선제 이후에 87년 이후에 대통령들의 득표율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87년에 노태우가 3자 대결구도 김종필도 있었지만 3자였죠. 사실상은 36.4 가까스로 된 거예요. 36.4면 정말. 그리고 14대가 이제 92년 YS죠. 민자당 합당했죠. 3당 합당한 이후에 42대 33이었어. 42대 33. 물론 정주영이 통일국민당 16% 가져갔습니다. 그때 박찬동도 나왔네요. 진짜 기억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 DJ가 40.3 40.3. 그리고 38.7이었어. 이때가 그래서 아사슬했었습니다. 그렇죠. 1.6% 차. 예. 그렇죠? 1.6% 차로 신승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때 이인재도 19% 나왔고요. 권영길 선생도 나왔었는데 정말 DJP 연합 다 하고 다 끌어모아서 DJ 빨갱이 이 색깔론이 워낙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48.9로 크게 올라갔죠. 거의 50% 넘길만 했습니다. 이해창이 46.6. 그래서 2.3%포인트 차가 됐는데 그래서 DJ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났어요. 1, 2 간의 격차가. 그러네요. 네. 요게 이제 있었고요. 48.9.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그래서 우리도 이 착시효과인데 48.7. 이명박 정동영하고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저도 막 50% 훨씬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48.7이었고 정동영이 26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22%나 차이 났네. 차이는 크게 났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를 안 했죠. 대거 기권한 측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판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이해창이 나왔어요. 15% 가져왔어. 이해창이.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이해창도 저쪽 표잖아요. 사실상은. 그렇죠. 문국현 5.8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대거 실망해서 투표를 안 했었죠. 그 다음 18대 대선 박근혜 이때 진짜 너무너무 아쉬웠죠. 이때 그래서 박근혜가 51.55 나와서 50% 넘긴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때 그 문재인 후보가 48% 얻어서 그때 이제 3.5% 차, 3.5% 차가 됐죠. 박근혜가 51.55 나와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저거를 5.16이라고 했다고. 51.6 반올림한 명. 그래서 5.16 사태. 박정희의 그게 공교롭게 떠오른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년 대선이었죠.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렀던 대선에서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심상정 6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유승민 6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표의 해석을 잘해야 한다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었지만 저거는 사실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고 중도표를 많이 가져갔지만 호남과 중도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저 21%의 절반은 호남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게 보면 범민주당 표다. 그럼 범민주 진보표는 문재인 41대 안철수 11 그리고 심상정 6 더하면 58 정도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6대 4의 정치 지형이었다. 당시 해석을 할 때 그게 맞고요. 안철수 유승민 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탄핵 반대 유일한 사람은 당시 홍준표 24% 얻은 거다. 또 다른 두 번째 탄핵 국면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정치장이 어떨까 앞으로 대선에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2017년 대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 22년 윤석열과 이재명 너무나 아쉽죠. 0.7% 차이 났죠. 48.56. 그러니까 윤석열도 50% 못 넘었어요. 야, 저때 정의당이 2.37까지 나왔구나. 난 맞습니다. 20%대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2.37이구나. 저것 때문에 심상정 많이. 원망이 엄청 컸죠. 심상정이 단일화했으면 사실은. 근데 이런 선거가 추이를 바뀌었죠. 보니까 내가 이준석이라도 끝까지 가야 되겠네. 끝까지 그렇죠. 가서 3등만 해도 3등 하면서 10%만 나와도 엄청난 이건 소득이네. 10% 넘으면 사실 선거 비용 절반은 보전받거든요. 일단은 보전받고 왜냐면 뭐 이준석 같은 스타일상 뭐 차량 막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을 거란 말이지. 지명도가 있으니까 TV 토론에 승부를 보려고 할까요? 그러면서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치게 공격하겠지. 그러면 이제 보수표 중에서 아유 그래도 이준석아 좀 나눠줘야겠다. 왜 어차피 이번에 정권 연장 안 되는구나. 자기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저는
준다고 봐요. 일부 한 4, 5%가 이준석한테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하죠. 그리고 특히 이준석 입장에서는 김 후보가 저 노령층에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지가 그치, 그치. 차별화되고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겠네요. 하여튼 아주 바람직한 현상. 아마 김문수나 뭐 한덕수나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 나오면 이준석이 가져갈 표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전면층에서 많이 그렇게 되면 가져갈 거예요. 15%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준석은 그런 저게 생각을 3등표가 지금 그러니까 판세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하면은 3등표가 지금 15% 16%가 항상 그렇지. 있거든 우리 있어요. 대선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삼지대표. 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1, 2 싸움이 치열하지 않으면 삼지대가 활성화돼요. 근데 1, 2 싸움이 치열해지면 3위가 확 줄어. 근데 지금 국면으로 보면 2위가 별 볼 일 없거든. 그렇죠. 김문수나 한덕수나 뭐 홍준표 누가 되든 그러면 이준석이 약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능가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할 거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지는 3-4번 하다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바람직한 일이네 아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석아 끝까지 달려. 바람직한 일이야 아주. 네. 왜냐면 지난번에 안철수 윤석열하고 단일화한 다음에 깨갱했잖아. 네. 예. 흔적도 안 남았어. 흔적도. 그러니까요. 딱 남은 흔적은 안철수 저 나쁜 놈. 윤석열에 손들어줘서. 근데 윤석열 개판 칠 때 뭐 했어 안철수가. 황태자 될 것처럼 처음에 막 이렇게 그럴 줄 윤석열이 알았죠. 꼬드겠지만 팽 당했다. 팽 당해서 끝까지 가는 게 낫죠. 한국 대선의 역사에서 다자구도가 만들어낸 결과는 꽤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선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이죠. 15%라는 수치는 다음 총선은 물론 차기 정치 지형에서도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어떤 정치 구도가 완성되느냐입니다.